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의 에듀테크 더하기 2를 연수 진행하게 된 교사 권성입니다. 에듀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AI가 주를 이루고 있는 미래교육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지요. 과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이 연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피상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삶과 미래를 대하는 인문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달 연수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이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연수는 총 3차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차시는 마큐 뷰캐넌의 복잡계 특성을 이해하고 엔트리를 활용하여 프레타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차시는 칼포퍼의 반전 가능성을 이해하고 튜닝을 활용하여 벤젠 구조 웨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에서는 나신 탈렙의 안티프레즈를 이해하고 실천한 다음 itself를 활용하여 자전거 이야기 웹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100분짜리 연수인데 30분으로 줄이다 보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차시의 말미에는 각각의 인문학적인 지식이 우리 미래 교육이 위해서 어떤 점에 생각할 볼 점인지 시사하는 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식센터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AI 툴에 관한 연수인데요. 매우 훌륭한 연수이지요. 하지만 이런 AI 툴, 소프트웨어 툴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피상적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과연 미래 교육인가 라는 고민에서 이 연수를 준비하게 됐고요. 저는 인문학 같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처럼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만 우리가 미래 교육에 제대로 된 준비와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수의 목표는 미래 교육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이해하고 이를 에듀테크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미래 교육에 필요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실습을 통해서 에듀테크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 영상은 공모전에 제출한 자료이므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고 실습하는 부분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은 총 4권입니다. 우발과 패턴,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안티프레즈, 5분 뚝딱 철학 총 4권인데요. 우발과 패턴은 마큐 뷰캐넌이라는 물리학자가 왜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복잡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칼포퍼의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 칼포퍼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실용주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논리 실증주의를 보다 잘 발전시켜서 반중주의로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간에 한국에선 절판된 책이었는데요. 최근에 재개정되면서 출판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연수를 준비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신 탈렙의 블랙스완이라는 책인데요.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는 그 여자 아이돌인 르세라핌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용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나신 탈렙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안티프레즐이란 책은 제가
자전거 이야기라는 이제 우화를 통해서 왜 경험이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5분 툴다 철학은 앞에 있는 우발과 패턴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안티프레즐이라는 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이 책을 참고하게 되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 권을 모두 소개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연수는 3개의 차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차시는 복잡계의 특성과 프랙탈 구조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잡계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5가지 순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잡계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 세 번째 복잡계의 특성, 네 번째 복잡계의 예시, 다섯 번째 생각 또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 배경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가 스스로 생성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오스라는 이제 무질서를 의미하고 코스모스는 질서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스모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질서, 즉 카오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구공의 운동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집행한 사람이 뉴턴 역학인데요. 이처럼 당구공에는 어느 쪽으로 시내를 매겨서 반사각을 맞추면 당구공의 궤도를 예측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세상은 당구공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의 아래 패턴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패턴, 낙엽이 흩날리는 패턴, 담배 연기가 흩날리는 패턴, 깃발이 흔들리는 패턴, 날씨와 주가 등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내일의 날씨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요. 왜 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이 1차 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의 패턴은 도미노처럼 한 방향의 인간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미노가 앞에 있는 게 넘어지면 뒤에 있는 게 넘어지게 되죠.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의 패턴은 원인과 결과가 상호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복잡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피드백, 즉 대먹인 구조라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도미노와 다르게 아래에 있는 도미노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되지요. 좀 더 쉬운 예로 들어보면 앞에 있는 것은 성형적인 관계로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안 가면 엄마가 화나고 엄마한테 죽고 학원생한테 전화가 오고 다음날 쌤한테도 혼나는 이 선형적 구조이지만 우리 현실 세계는 이 선형적 구조가 아닌 이런 대목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안 가면 선생님께 혼나고 이게 또 원인이 돼서 아빠한테 혼나고 이게 또 원인이 돼서 학원에 안 가면 또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학원이 더 가기 싫어서 또 학원에 안 가면 친구 혼자 놀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풀리게 돼서 또 학원을 안 가게 되는 이런 대목인 구조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쪽이 보다 현실 세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대먹인 구조로 인한 복잡계의 특성은 총 3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랙탈 구조를 띠고 있고, 두 번째 나비 효과, 세 번째 멱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프랙탈 구조는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곧 전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노를 보면 이 A 안에는 BCD라는 원인이 다 들어가 있고 B에도 ACDE라는 원인이 다 들어가 있고 C에도 ABDD라는
D이라는 원인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곧 부분이 되고 부분이 곧 전체가 되는, 곧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원인이 곧 결과, 결과가 곧 원인이 되는 프랙탈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코어 곡선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전체가 부분이 되고 부분이 곧 전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제가 예시를 들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전체가 곧 부분이고 부분이 곧 전체, 즉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 다시 원인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값의 민감도가 큰 차이를 발생하게 되면서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이론인데요. 뉴턴 역학에서는 두 가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 만유 인력이나 힘의 관계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의 운동과 사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물체나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 아주 조그마한 차이가 원인이 되어서 조금 더 큰 차이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무한반복하면서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아무리 조금만 달라도 그 민감도에 따라, 민감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과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조금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 추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인과의 관계는 둘 사이의 연인 관계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그 사이에 한 이성이 끼게 되어 삼각관계가 된다면 이 또한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지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삼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행성이 2개가 아닌 3개의 행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 영화의 진행 방향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 행성이 조금 운동을 조금이나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조그만 차이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 행성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계의 특성은 이 두 번째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몇 함수인데요. 대부분은 적은 값을 갖고 있거나 때로는 거대한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정규분포는 뭐 키나 몸무게, 그리고 뭐 성적, 내 수학 성적이 다른 사람의 수학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만 상호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 몇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원인에도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며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몇 함수의 예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를 알 수 없는, 근데 그 상황은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좀 어려운 말로 임계 상태와 우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계 예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진은 지각의 형태가 아주 작은 지각이나 매우 큰 지각의 형태나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부분이 곧 전체가 되고 전체의 구조가 곧 부분의 구조와 닮아있는 프랙탈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지각의 운동이 그 작은 지진의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무한 반복해서 큰 지진의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걸 벌써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계 상태와 우발, 그러니까 이 지진의 크기가 2배 늘어나면 그런 지진은 4배로 드물게 일어나는 몇 함수의 형태를 정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지각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이상의 지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형적인 복잡계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죠. 성냥불의 형태나 산불의 형태는 사실 그 형태로만 본다면
자기 유사성을 띠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불이나 큰 불이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 산불 또한 담뱃불의 작은 화재의 결과로 만들어진 과정이 무한 반복하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산불의 피해 면적 또한 몇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피해 면적이 2배가 되면 그런 산불은 2.48배에 드물어지는 몇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일봉, 주봉, 연봉의 형태가 모두 X축을 주어주지 않으면 이게 일봉인지 주봉인지 연봉인지 알 수 없는 프랙탈 구조를 띠고 있고요. 작은 매도가 조금 더 많은 매도의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무한 반복하면서 큰 주식시장 붕괴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나비 효과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수익률 움직임이 작은 수익률 움직임보다 드물게 일어나는 정확한 몇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주가를 예측할 수 없는 복잡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멸종하는 형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배경 멸종이란 건 이제 사소한 멸종이라고 할 수 있고, 대량 멸종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대부분이 멸종하는 대량 멸종의 형태 또한 이 배경 멸종과 대량 멸종의 형태가 거의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프레타 구조를 띠고 있고요. 나비 효과, 이런 배경 멸종이 무한 반복하게 되면 과거의 이 5가지의 5대 멸종처럼 대량 멸종이 발생하는 나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량 멸종이 배경 멸종보다 드물게 일어나는 몇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도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형태 또한 프랙탈 구조를 띠고 있죠. 도시 형태만 두고 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자기 유사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인구 전입은 좀 더 많은 전입의 결과로 만드는 과정이 무한반복하게 되면서 대도시가 발생하게 되고 지방 소멸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대도시의 출현이 소도시의 출현보다 드물게 일어나는 몇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와 세계대전의 형태는 사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자기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작은 분쟁이 조금씩 더 큰 분쟁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면서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지요. 2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에서 나타난 아주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테러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한두 명이 암살하는 테러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이 또한 몇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지방, 국가 간의 관계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 또한 큰 형태에서 보면 자기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잡계, 또 인간사회로 대표되는 이 복잡계는 좁은 세상이란 표현으로 캠베이건의 역단계 벼치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좁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든 6단계만 거치면 모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바이든 대통령까지는 5단계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또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정보 인사 결과는 왜 제 측대로 되지 않을까.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그 인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정보 인사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인간사회 또한 복잡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또한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복잡계 예시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 논문의 인용 횟수 또한 복잡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복잡계의 예시들이 모두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비 효과라는 형태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몇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우리 세상은 복잡계의 형태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성을 기초로, 즉 프랙탈이죠. 유사성을 기초로 자연과 사회가 안정되지만 복사성을 가져야, 즉 나비 효과나 몇 함수의 형태를 가져야 그 자연과 사회가 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복잡성을 가져야 그 사회가 건전해지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네 삶이 마냥 평안할 수 없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에 무모하게 매달리지 말고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레리비 하게 하고 우리는 질서와 패턴, 그 프랙탈을 부여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되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자, 즉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명을 사랑하라는, 즉 아모르 파티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엔트리에 적용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이제 코어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것인데요. 이 코어 곡선은 앞전에서 얘기한 그 프랙탈 구조의 한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실습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이 공모전 자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시인데요. 2차 시는 이제 카프퍼의 반증 가능성과 벤젠 구조 버튼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카프퍼의 반증 가능성은 총 4가지 순서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 실증주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이 논리 실증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카프퍼의 반증주의, 네 번째, 미래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또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실증주의는 기본적으로 경험론과 기납법을 중시하는 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경험론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 기납법은 잘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사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리 실증주의는 진짜 학문과 사이비 학문을 나누는데요. 검증 가능한 명제, 즉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또는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처럼 검증 가능한 명제를 진짜 학문, 그리고 유의미하다,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검증 불가능한 명제, 즉 자연은 아름답다, 뱀은 징그럽다, 누구는 착하다, 이런 학문, 이렇게 검증 불가능한 명제는 사이비 학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거의 예시로 윤리학이나 미학, 형이상학 같은 경우는 무의미하며 사이비 학문이라고 간주를 했었습니다. 이런 논리 실증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기납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납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기납법으로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결국 호주에서 검정색 백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기납법이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증이 가능하면 너도 나도 과학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람을 다루면 인문과학, 사회를 가하면 사회과학, 타로를 다루면 타로과학, 심지어 침대 또한 과학이라고 하게 되지요. 하지만 검증 가능하다고 모두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증 가능성이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나? 이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카프퍼는 이제 반증주의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틀릴 수가 없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다 라는 천재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사이비 과학은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그 사람은
무의식이라는 에고에 의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사람도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한 것이고, 구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검증 가능하다고 하나 틀릴 수가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이비학문이라는 겁니다. 아들러의 정신분석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물에 수영을 못한다는, 구할 수 없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이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사람 또한 과거에 자기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못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열등감의 발로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막시스트 유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역사 또한 유물론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뭐든지 그거의 물질로만 설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틀릴 수가 없는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막시스트 유물론 또한 사이비학문이다 라고 카포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진화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사람은 그렇게 진화하도록 발전해 왔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하지 않는 사람 또한 사람의 심리 또한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 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심리학 또한 틀릴 수가 없는 이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학문이라는 겁니다. 카포퍼에 의하면 틀릴 수가 없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반드시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반증 가능성은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포퍼는 귀납법이 아닌 가설 영역법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가설을 먼저 틀릴 수 있는 반증 가능성이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판례가 나오게 되면 가설 두 번째를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계속 제시를 하게 되고, 가설이 세 번째가 나와 있지만 그것이 반증 가능성, 즉 틀릴 수 있는 가설이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판례가 나오지 않으면 과학 이론으로 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틀릴 가능성, 즉 반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케쿨러가 벤젠의 구조에 대해서 를 알아내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잠에서 꿈을 꿨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잠에서 깬 케쿨러가 자기 꼬리를 문 뱀의 구조가 벤젠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 벤젠 구조, 분자 구조를 그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벤젠 분자의 구조가 이 뱀의 꼬리를 문 구조와 비슷하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판례를 찾았는데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 구조는 반증 가능성, 즉 틀릴 수가 있는 이론이지만 판례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과학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포퍼의 반증주의는 틀릴 수 있는, 즉 틀릴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 바로 과학이다 라는 게 칼포퍼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해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릴 수 있는 이론만이 과학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언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불변의 진로로서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누적된 실패들, 즉 발레들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비난만 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낙관주의가 우리의 의무입니다. 즉 여기서는 개방성과 낙관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칼포프의 반정주의를 설명을 하면서 벤젠 구조의 웹툰을 만드는 거를 이제 튜닝이라는 웹툰 툴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시 나신 탈렙의 안티프레즈를 이해하고 이세프를 이용해서 웹툰 만들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신 탈렙의 안티프레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전거 이야기를 우화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과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프레즈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르세라핌이라는 여자 아이돌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용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신 나신 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전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은 기존 이론과 경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화이기 때문에 그걸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배운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 매뉴얼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자전거를 타기 위한 F는 MA, 물리법칙을 한번 학습을 하고요. 자전거가 달릴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연구하여 그것의 결과로서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학교도 생기고 그로 인한 학위도 생기게 되겠지요. 정부는 자전거 타기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은행은 자전거와 관련된 금융 상품을 만들겠죠. 보험회사 또한 자전거 보험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큰 눈이 오는 블랙스완이 출현하게 되면, 애초에 이렇게 자전거를 배우게 된 사람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크게 넘어져서 다치게 되겠죠. 하지만 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으로 인해서 은행은 파산하게 되고 개인의 파산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자전거를 실제로 이렇게 배우지는 않지요. 자전거를 원래 감으로 탄 사람은 넘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원래 넘어졌으면서 탔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금융과 경제는, 그리고 세상은 자전거의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발적 상황인, 즉 블랙스완이 출현해도 새로운 이론을 만들며 학자들은 잘 살아가고 공무원들도 그런 대로 잘 살아갑니다. 은행 또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런 대로 잘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세민들은 세금을 내며 더욱 어려워집니다. 절대적인 이론은 없습니다. 블랙스완이 출현하면 전문가의 이론과 딱딱한 매뉴얼은 불확실성이 더 취약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질, 잘 깨지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잘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는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로버스트, 강건함입니다. 경험과 여유를 가지고 있어 불확실성에 잘 견디는 거죠. 프레질보단 나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티프레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인데요. 충격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사이언이죠. 자기가 충격이 더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히드라라는 이제 전설에서나 나오는 이제 괴물인데요. 공격을 받을수록 머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이제 헬스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력 운동도 사실 근육에 충격을 줌으로써 좀 더 근육이 강해지는 거죠. 안티프레이즈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티프레이즈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안티프레이즈, 즉 불확실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초행길로 산책을 가는 겁니다. 익숙한 길이 아닌.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유여행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경험을 실행하는 데서 배우는 것을 위주로 이론을 한번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안티프레이즈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진정한 아이디어는 전문어와 전문가인 척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쳐버리는 중요한 알맹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생각해볼 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세로값이, 여기서 나오는 세로값이 성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록한 시스템과 오목한 시스템을 나눠볼 텐데요. 볼록한 시스템은 양극단 값을 취할 경우 중간값보다 낮게 나옵니다. 양극단 값을 취할 경우 중간값보다 성과가 낮게 나오는 것이죠. 볼록한 시스템은 운 좋게 좋은 결과가 여러 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나쁜 결과, 즉 극단값이 나올 경우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볼록한 경우에는 어떤 위험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강을 보통의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지나친 노력을 쏟는 것보다 해치는 행위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신뢰를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두 번째로 믿을 만한 사람보다 무언가 대단히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졌을 때 타격은 어마어마하죠. 우리들의 교사라는 직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는 동안은 큰 걱정이 없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오목한 시스템은 양극단값을 취할 경우 중간값보다 높게 나옵니다. 모호하게 중간 정도의 시도를 하는 것보다 양극단의 시도를 했을 때 결과값이 더 좋게 나오게 되죠. 시스템이 오목한 경우 양극단의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와 시간을 들이는 것 외에는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배우는 지식과 기술을 언제 어떻게 쓸지 누구도 알 수 없고 긴박한 상황에서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런 책을 읽고 교육에 참여하면서 이런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수를 준비하는 이 공모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들여야 하는 비용은 택시비 정도죠.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상방이 열려있는 오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와 시간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반면에 만족도의 상한은 매우 높게 된 거죠. 이렇게 최저 생계만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즉 볼록한 시스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한 업사이드 최대폭이 큰 삶, 즉 오목한 시스템을 설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작가는 전업 작가보다 견업 작가가 많습니다. 정유전 작가는 작가이자 간호사였고요. 아인슈타인도 특허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과학자이기 이전에.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오목한 시스템과 볼록한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제공해서 스스로 삶을 설계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에 대한 이 웹툰을 만듦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과 더불어서 미래 교육에 필요한 인문학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이제 이셀프를 활용해서 웹툰 만들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연수인 인문학의 에듀테크 더하기 연수에서는 첫 번째 마큐백현의 복잡계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질서와 패턴, 즉 프랙탈을 부여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신사 대처며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자는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1차 시에서. 2차 시에서는 반증 가능성이 있는, 즉 틀릴 수가 있는 이론만이 과학이므로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비난만 한 테너는 문제 해결에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3차 시에서는 나신탈렙의 안티프레즈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오목한 시스템, 볼록한 시스템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교육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연수 감사합니다.